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도 또 한번 특집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셨죠? 오늘도 기업 사정과 모 이슈 그리고 증권사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의 이슈 전해드릴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하루에도 한 번쯤 꼭 들리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편의점인데요. 오늘은 국내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BGF 리테일을 소개합니다. BGF 리테일의 시작은 1989년 고강 패밀리마트에서부터였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와 손잡고 1호점을 열었습니다. 낯설었던 편의점 문화가 24시간 영업과 간편식 덕분에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생활 속 가까운 매장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2012년에는 일본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독자 브랜드 CU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소비자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삼각김밥과 도시락, 디저트 같은 간편식으로 편의점에서 한 끼 해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며 차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CU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체 브랜드 상품 전략입니다. 먼저 PB-LCK 라인인데요. 여기서 LCK는 Let's CU 코리아의 약자로 CU의 프리미엄 간편식 라인업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겟커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페 수준의 원두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페는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 음료 브랜드인데요. 계절마다 한정 메뉴를 내놓으면서 MZ 사이에서는 편의점에서 즐기는 작은 카페라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U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빠르게 반영하면서 편의점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BGF 리테일은 ESG 경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센서를 활용한 무인 편의점, 전기차 충전소와 결합된 신개념 점포,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한 친환경 매장까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미래형 리테일 모델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진출도 눈에 띄는데요. 2023년 6월 국내 업계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했고요. 2024년 3월에는 1호점을 성공적으로 열며 글로벌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유통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미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점포 수는 18,458개, 해외 점포는 609개를 돌파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결 매출은 약 8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와 7%를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핵심인데요. 단순히 먹거리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택배, 금융, 공과금 납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확장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를 넘어 하와이까지 진출하며 K-리테일이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 역시 편의점 업계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데요. CU 역시 이러한 소비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도 빼놓을 수 없죠. AI 발주 시스템, 무인 점포, 데이터 기반 소비 분석까지 이렇게 미래형 편의점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BGF 리테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네 편의점을 넘어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U가 만들어갈 새로운 편의점 문화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할인점 이마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할인점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1993년 창동점 오픈과 함께 탄생했으며 2006년 월마트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와 신선식품 전용 후레쉬센터, 미트센터 등을 운영하며 새로움을 이끄는 유통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마켓, 이마트 푸드마켓 등 특화 매장을 출점하며 유통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11월 11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이마트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3,10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매출은 7조 4,00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하락했음에도 영업이익은 3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마트는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며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가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창고형 할인 매장이 가성비가 뛰어난 채널로 부성했기 때문인데요. 트레이더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3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3.6% 늘어난 1조 4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합리적 가격의 차별화 상품과 글로벌 소싱 전략을 앞세운 자체 브랜드 T스탠다드가 트레이더스만의 강점으로 작용한 겁니다. 또한 이마트는 대형 할인 행사 고레잇 페스타와 주요 생필품은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운영하는 가격 파격 선언을 통해 업계 전반의 가격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해외 직소싱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과 가격 우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상품 혁신을 본격화한 건데요. 이에 더해 스타필드 마켓을 중심으로 공간 혁신 리뉴얼을 추진하며 고객 방문 확대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이마트의 이커머스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쓱닷컴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상품, 가격, 배송 등 온라인 장보기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프로모션 공동 추진, 배송 서비스 고도화 등 협업을 확대해 온라인 이마트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마트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가 아닌 이야기와 인문학을 통해 기업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건 바로 모 이슈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죠. K-팝이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예전엔 전 세계가 들썩였었는데요. 이번엔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수록곡 골든이 나란히 그래미 올해의 노래 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 이후 3년 만, 그리고 여성 K-팝 아티스트로서는 사상 최초입니다. 네, 그래미 어워즈는 단순한 인기 시상식이 아닙니다. 음악성으로만 평가받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죠.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소속 10,000명의 음악가들이 직접 투표해 후보와 수상자들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후보에 오르는 순간 이미 음악인들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K-팝 두 곡이 동시에 본상 후보에 올랐다는 건 이제 한국 음악이 주류의 중심에 섰다라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애니메이션, 바로 K-팝 데몬헌터스. 그 시그니처 곡인 골든이 그래미 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K-팝 리듬에 할리우드식 오케스트레이션을 얹은 하이브리드 사운드로 평가받고 있죠. 작곡가 이제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식 감각이 세계 표준안으로 들어간 순간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K-팝은 더 이상 세계로 수출되는 음악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만드는 음악이 된 겁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결의 곡입니다. 화려한 사운드 대신 여백과 감정을 선택했죠. 도시의 외로움과 인간의 정서를 미니멀하게 표현한 이 곡은
그래미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보컬 표현력과 작곡 완성도 모두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로제는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까지 총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K-팝 여성 솔로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래미 본상 지출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2021년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K-팝의 문을 처음 열었다면 이제 로제와 캐데어는 그 문을 완전히 통과한 셈입니다. 한쪽은 감성 중심의 음악성, 다른 한쪽은 콘텐츠 산업과의 융합. 두 방향 모두 K-팝이 하나의 장르를 넘어 문화 산업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K-팝은 더 이상 한류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거죠.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그래미 무대는 꿈의 무대가 아니라 도전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K-팝은 지금 수상을 넘어서 영향력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 한마디가 K-팝에겐 가장 멋진 찬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의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파트, 감정의 깊이로 세계를 울린 음악. 또 하나는 골든, K 콘텐츠의 확장성을 보여준 사운드. 두 곡 모두 K-팝이 유행을 넘어 기준이 되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K-팝 소식이었습니다. 이상 모이쇼 전해드렸습니다. 배구 여제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김연경 선수인데요. 네, 세계 무대를 누비던 김연경이 이번에는 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코트 위의 에이스에서 이제는 벤치의 리더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모이슈 신인 감독 김연경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번엔 감독으로 제2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프로 무대를 떠난 선수들과 함께 원더독스라는 팀을 이끌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출이나 부상 혹은 은퇴 이후에도 다시 코트를 꿈꾸는 선수들과 두 번째 기회를 그려내며 배구계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연경 감독이 이끄는 필승 원더독스는 최근 수원시청 배구팀과의 경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로 출신 선수들이 모여 훈련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경기 내내 끈질긴 집중력과 투지를 보여주며 이 팀 진짜다라는 평가를 얻었는데요. 김연경 감독은 직접 훈련을 지휘하며 기술보다 자신감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성장, 그리고 선수들의 자신감을 되찾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한때 빛을 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선수들, 그들에게 김연경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다시 뛰게 만드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제작진은 스타 김연경의 이름을 내세운 예능이 아니라 배구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리얼 다큐 형식의 예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건 예능이 아니라 다큐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여자배구 V리그는 7개 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신인 지명에서 탈락하거나 부상이나 재정 문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네, 결국 이런 유망한 선수들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런 구조 속에서 김연경 감독의 원더독스는 리그 밖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즉, 단 한 번만의 기회가만이 아닌 두 번째 무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스포츠 예능이라는 현식을 통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스타 선수들이 은퇴 후 지도자나 멘토로 변신해 콘텐츠와 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감독 데뷔는 그중에서도 현장 중심의 리얼리티를 담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경험 많은 선수가 직접 팀을 이끌며 선수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 그 리얼함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배구 팬들은 물론 스포츠계 안팎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향후 여자 배구 리그의 다양화와 선수 처우 개선 논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신인 감독 김연경은 웃음을 위한 예능이 아닙니다. 프로 무대 밖으로 밀려난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김연경 감독의 진심이 담긴 다큐멘터리 같은 현실이죠. 우리나라 여자 배구는 현재 7개 구단뿐 그만큼 기회도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이 그 좁은 문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연경 감독과 원더독스가 만들어갈 새로운 배구의 미래,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이슈까지 콕콕 짚어보았는데요. 다음은 저희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쉽고 빠르게 요약드리면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죠. 준비한 리포트, 바로 기아차와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저희 저번 방송에서 현대차와 관련된 리포트를 알려드렸던 만큼 오늘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아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다소 못 미쳤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적의 저점을 통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앞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액 살펴보시면 2조 8,68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시면요, 1,462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1,425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관세의 인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외부 요인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와 SUV 등 고수익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아의 친환경 차 라인업 확대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난, 원자재의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외부 변수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생산 효율화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해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제가 한번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 하는데요. 먼저 환율의 영향이 컸습니다. 높은 말기 환율로 인해 2,530억 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경쟁력은 강화가 됐고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향후에 환율이 점점 안정화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의 압박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자동차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증가하면서 1,600억 원의 이익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두드러졌고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은 무려 76만 4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는 신차 출시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점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 즉 평균 판계 다가의 가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 즉 고가 모델과 친환경 차의 라인업 확대가 ASP의 상승에 기여했는데요. 이로 인해 1,180억 원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고가 모델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수익성 개선도 긍정적으로 풀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의 판매 확대는 브랜드 이미지의 재고와 함께 수익성의 확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의 글로벌 판매 현황 그리고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78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도 76만 4천 대로 2.6% 증가한 수치인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북미 판매량은 11.1% 증가하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SUV 모델의 판매 호조 그리고 현지 생산의 확대에 따른 효과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도 크게 늘었는데요. 3분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0.5%나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차의 라인업 확대와 소비자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도의 상승이 두 가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믹스 측면에서도 고가 모델과 SUV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ASP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SUV의 인기가 놀아나고 있는데요. 기아는 현지 생산 확대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기아의 전기차 모델 EV6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환경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이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포인트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및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리포트에서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상향된 15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현재 주가 11월 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9,900원 대비 약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관세가 15%로 조정되면서 실적 악화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배당 축소에 따른 리스크도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하이브리드 판매의 증가, 그리고 실적 저점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투자 이권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2개월 선행 PE는 5.7배였고요. PB는 0.7배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5.4%로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기아는 특히 최근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한 ESG 경영 강화,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선도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현재 전동화와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카 등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전기차 15종, 그리고 하이브리드 8종 등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아는 이번 3분기를 저점으로 앞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미 시장과 친환경차 판매의 호조,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과 미래 전략이 그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도나 중국 소비 위축, 환율 변동 등으로 화장품 업종은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ODM, 즉 브랜드사의 제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세 군데 종목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화장품 전문 ODM 기업입니다. 현재 본사는 한국 충북 오창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 미국에 각각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ODM이란 브랜드사가 제품 기획 아이디어를 주면 제조업체가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가 제품 컨셉을 제시하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최근 화장품 산업은 단순 OEM을 벗어나서 기획, 디자인, 그리고 연구개발을 포함한 턴키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는 코스메카가 기술력과 트렌드 대응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스메카의 기술적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제형 기술력을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비비크림과 쿠션, 세럼 등 고기능성 화장품 제형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한스킨 비비크림을 제조하면서 코스메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입니다. 최근 오창 공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면서 원료 혼합과 품질 관리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효율은 20% 이상 늘었고 불량률은 절반 이하로 줄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최근 유럽까지 거점을 확대하면서 현지 브랜드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K-뷰티의 트렌드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마다 수혜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코스메카 코리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24억 원, 영업이익은 2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무려 79%가 증가한 수준인데요. 특히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62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604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즉 올해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적의 중심엔 바로 국내 대형 고객사 D사의 필샷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미국 틱톡과 아마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존 10위권이던 D사가 단숨에 탑2 고객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잉글코리아의 실적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매출이 1,298억 원, 영업이익 145억 원, 미국 매출은 618억 원, 영업이익 432억 원으로 이는 인디 브랜드 중심의 고객사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입니다. 다만 중국 법인 매출은 811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을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수준이라서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번 실적은 일시적 반짝 성과가 아니라 코스메카가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온 사업체질 전환의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먼저 미국 시장 확대가 가장 큰 성장축입니다. 현재 코스메카는 미국 인디 브랜드뿐 아니라 세포라, 울타 같은 대형 리테일 채널에도 납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지 생산 라인 증설과 고객 다변화를 통해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킨케어 중심의 제품군을 메이크업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AI 기반 처방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포뮬라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ODM 기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브랜드를 직접 전개하는 OBM 모델까지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두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이제는 실적 신뢰도를 높여도 좋다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구조적 성장이 앞으로 2, 3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제목부터 인상적이었는데요. 필샷, 나이스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D사의 제품이 코스메카의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교보증권 역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유지했고 미국 매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 고객사 유입으로 EPS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은 이번 리포트 제목을 감동적인 실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는 건데요. 유안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9만 6천 원으로 제시하면서 ODM 산업의 고도화, 프리미엄 브랜드 확대, 그리고 기술 기반 차별화로 인한 밸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세 곳 증권사 모두 공통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새 리포트의 평균 목표가는 약 9만 8천 원으로 현재 주가가 6만 7천 원 수준인 걸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약 45%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요약하자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단순 ODM 제조사가 아니라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 기반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정 혁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북미 중심의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이후에는 글로벌 탑티어 ODM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법인 부진과 일부 고객사와의 재고 조정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성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실적과 전망 같이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챗 GPT for 카카오 정리 리포트입니다. 이 카카오톡 안에 챗 GPT가 들어오고 또 여기에 카카오만의 카카오 툴스가 결합되면서 접근성과 활용성이 한 번에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출시 시점은 10월 28일, 모델은 GPT-5가 탑재됐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기존 이용자를 갈아타게 만든다기보다는 카카오톡의 높은 트래픽을 발판으로 신규 유입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에서 바로 진입해서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챗 GPT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데 카카오 맵, 예약, 선물하기, 멜론 같은 카카오 서비스가 카카오 툴스로 붙습니다. 즉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카카오 생태계 액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이 국내 사용자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함께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협업이 구체화가 됐고요. 올해 2월에 전략적인 제휴를 발표했고 9월에는 이프 카카오 25에서 실제 탑재 화면과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정식으로 서비스가 출시됐고요. 카카오 쪽 전략은 모델을 직접 다 만드는 것보다는 서비스별로 최적 모델을 오케스트레이션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출시가 그 첫 실전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장점도 살펴봐야겠죠. 이번 프로세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챗 GPT 계정 그대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또 유료 구독 상태도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다만 PC와 웹과의 연동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하던 대화를 웹에서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요. 카카오 툴스가 섞인 응답은 웹에서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챗GPT의 일부 부가 기능은 카카오톡에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카카오톡만의 카카오 툴스는 오리지널 웹에선 쓸 수 없는 구성이라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은 모델은 똑같다라는 점인데요. GPT-5로 답변 품질과 이미지 변환 같은 주요 기능이 기존 유료판과 사실상 동일하게 작동할 예정이고요. 차이는 카카오 툴스가 열어주는 현장성입니다. 이 장소 찾기, 일정 잡기, 선물하기처럼 카카오 생태계로 바로 이어지는 액션을 한 화면에서 처리한다는 게 같은 답변을 더 빨리 일로 연결해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요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플러스는 29,000원, 프로는 29만 원, 연말까지는 3개월 결제 시에 한 달 페이백 이벤트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회계 인식은 카카오가 구독료를 매출로 잡고 오픈 AI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높다는 해석입니다. 이 광고 직접 수익은 크지 않겠지만 카카오톡 트래픽 증봉과 간접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용자 관점에서의 인아웃 한번 살펴봅시다. 네, 기존 유료 이용자가 굳이 카카오로 이탈할 유인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부가 기능의 일부 격차와 PC와 웹 연동의 미완성 때문인데요. 이 대신에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도달력을 통해서 처음 쓰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에는 분명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서비스는 신규 가입자와 구독 전환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국내외 메신저, 포털들도 생성형 기능을 덧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 대화에서 액션까지 한 화면에서 이어지는 카카오 툴스가 강점이고요. 지도, 예약, 송금, 선물, 쇼핑처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많을수록 이 응답이 바로 실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툴의 깊이와 개방성입니다. 이 특정 파트너만 붙이는 폐쇄형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도 쉽게 붙을 수 있는 구조로 넓힐수록 체류와 결제 전환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톡방에서 우리 내일 강남에서 7시에 회식 장소 추천해줘 이렇게 물으면 답변과 동시에 지도와 예약 버튼이 열리고 확정하면 단체방 공지와 캘린더 잡기가 한 번에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참석자 취향에 맞춰서 선물하기, 송금까지 바로 붙일 수 있고요. 또 끝나고 나면 영수증 정리와 일정 회고 노트까지 정리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같은 답변이라도 더 적은 터치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 부분이 품질 체감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점이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가장 큰 차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연동성 부분이 더 매끈해져야 되겠는데요. 카카오톡과 웹의 대화 동기화, 또 카카오 툴스 결과물의 웹 가시성, 또 그리고 챗GPT의 고급 기능을 카카오 환경에서 어디까지 확장시켜 줄지, 이 세 가지가 품질 체감의 직접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M 측면에선 이모티콘, 클라우드 같은 기존 구독과의 묶음 상품, 혹은 토간 결제 UX와의 결합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리포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챗GPT로의 진입이 가장 쉬워졌고 품질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차별점은 카카오 툴스가 만들어내는 액션의 연결성인데 이 부분의 실용성이 커질수록 체류와 결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유료자 이탈보다는 신규 유입과 구독 전환의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 여기까지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격변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지금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가는 상당히 불안했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코스피가 장중 고점 대비 6.5%나 하락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를 이상하게 느끼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아시아 증시 모두 AI를 중심으로 증시가 매우 오른 상태이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수치 보시면요. 국내 코스피는 연초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무려 71%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각각 17.3포인트 그리고 16.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두 종목의 상승 기여율을 합치면 44%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이 두 기업이 없었다면 코스피는 지금 4,000포인트를 넘는 것이 아니라 3,300포인트에 머물렀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정도면 종목별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본 증시 살펴보시면요. 소프트뱅크와 어드밴테스트, 도쿄일렉트론이라는 세 종목이 일본 주가 상승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5개 업체가 주가 상승의 49%를 기여했는데요. 대만은 더 극단적입니다. 바로 TSMC라는 한 종목이 전체 주가 상승의 64%를 기록한 겁니다. 거의 3분의 1을 한 종목이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아시아 전역에서는 소수의 AI 종목 중심의 반도체 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승의 40% 이상이 AI 그리고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AI 버블 관련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 종목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들만 급등하는 현상은 건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블을 심각하게 걱정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요와 경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테크 산업은 대체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보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 성격이 강합니다. 보통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인데 반도체 역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제로 미국 생산자 물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물가는 2000년 이후부터는 늘 마이너스에 해당했습니다.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AI 데이터 센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는 바로 전기와 전력입니다. 미국의 전력 물가를 살펴보시면 2020년 급등 이후에는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전력 배송과 송전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통신 장비와 컴퓨터 가격의 상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만큼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리포트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현재 AI의 실체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 테크나 전력 관련 물가는 전부 하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테크 산업은 디플레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이 바로 공급 부족 국면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AI에 대한 수요는 실제하고 여전히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리포트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편중 현상은 버블이라기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 국면이 공급 부족 국면이라면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증시가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는 사실인데요. 주가가 9월 중순 이후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면요. 지난 10월에만 코스피가 무려 19.9%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1980년대 이후 월간 코스피의 상승률로는 9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 코스피가 월간 20% 상승을 한 이후 주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IMF 당시나 1999년 닷컴 버블 때처럼 더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5%에서 10%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는데요. 이제 표를 살펴보시면 월간 20% 이상 상승한 후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99년에서 2000년 한창 버블이 쌓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를 살펴보면 미국 나스닥과 코스피 모두 고점 대비 10%에서 15%에 달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블 장세에서도 조정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장이 더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가 10월에 19.9%나 상승한 이례적인 결과를 내보인 만큼 점차 조정 국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 모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덜 올랐던 업종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유틸리티,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배당 분리 과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AI에 대해 집중된 흐름에서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리포트가 던졌는데요. 과연 주도주가 바뀔까요? 허재환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우려에 의한 것이라면 주도주가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시장을 보시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흔들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미국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노키아, 시에나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보시면 급등 이후에도 잘 견디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고 이러한 흐름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오늘 리포트의 메시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리포트까지 알차게 읽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업의 이야기 그리고 이슈를 짚어주면서 마지막으로는 투자와 관련된 알찬 정보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셨던 내용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